안녕하십니까. 펀드 투자 상담사를 강의할 고성남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펀드 투자 상담사는 시험 문제 그 구성이 펀드 일반하고요. 그 다음에 파생상품 펀드, 그리고 부동산 펀드 이 세 가지가 이제 포함이 되죠. 그 중에서 펀드 일반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펀드 일반이 60문제가 나오죠. 60문제. 그리고 파생상품 펀드. 파생상품 펀드가 25문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펀드가 15문제 나오고, 부동산 펀드가 15문제. 이렇게 이제 합쳐서 100문제가 나오죠. 100문제. 자, 이렇게 이제 시험이 출제가 됩니다. 출제되는데, 파생상품이다라고 한다면은 뭐 선물이라든지 또는 옵션이라든지 스왑 이런 걸 말하죠. 그리고 이제 부동산 펀드, 부동산 쪽에 투자하는 것을 그 펀드 재산의 50%를 초과해서 부동산 쪽에 투자는 이런 경우를 이제 부동산 펀드라고 그러죠. 그죠? 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서 각각 과목마다 40% 이상의 점수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40%다 하면은 4, 6, 24, 24문제. 그죠? 요게 4, 5, 20, 10문제가 됩니까? 여기에 4, 5, 20에 6문제. 이거 이상은 맞아줘야 된다. 그러니까 24문제, 10문제, 6문제 이상은 맞아줘야만이 과락이 없다. 그죠? 이 중에서 한 과목이라도 예를 들어서 일반 펀드가 20개밖에 안 맞았다. 나머지는 뭐 25개, 15개 만점 먹었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20개밖에 안 됐다라고 한다면 40점이 안 되죠. 그죠? 그러려면은 과목 낙제로서 합격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다 40% 이상은 돼야 되고, 이걸 40% 이상이 되는 상태에서 평균을 낸 것이 평균이 60% 이상 초과. 이렇게 되면은 이제 합격이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합격이다. 자, 그러면 60% 각 과목, 내용마다 60%를 맞으려면 몇 문제씩 맞아야 되느냐? 6, 6, 36, 36문제 맞추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파생상품 펀드의 경우에는, 6, 5에 30하고 1, 15문제입니까? 15문제 맞춰줘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9문제 맞춰줘야 되고, 이 이상 맞추면은, 이게 이제 60%다. 이런 이야기죠, 그죠? 자, 그러니까 어쨌든 이 중에서 조금 어려운 부분은 조금 적게 맞추고, 쉬운 부분은 좀 많이 맞추고, 그죠? 그러나 40% 밑으로는 안 되도록 최소한 요거 이상 맞추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런데 요 중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이 파생상품 펀드 쪽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파생상품 펀드 쪽이 조금 어려우니까 여기서 한 10문제 정도 맞출 거, 그죠? 그 다음에 일반 펀드, 요거는 뭐 대체로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요 한 40문제 맞추고, 그 다음에 부동산 펀드, 이거는 쉽다 이 말이죠. 그래, 이거 한 12문제 맞추고, 뭐 그렇게 한다라고 한다면은 12문제, 40문제, 요렇게만 해도 벌써 52개 되고, 이렇게 하면 62개. 이렇게 이제 합격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꼭 이 자격시험이다라고 하는 것은, 목표가 있죠. 그 목표가 뭐냐면은 시험에 합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뭐 이론적으로 아주 내용을 정비해가지고 어떤 그 분야의 논문을 쓰겠다, 박사학위가 되겠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겠다, 뭐 이런 게 목적이 아니고 시험에 합격되는 게 목적이다. 그죠? 그러면 이제 시험에 합격되겠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공부를 하는 게 가장 효율적으로 했느냐, 잘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건 간단히 이야기하면은 주어진 시간과 노력의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합격 점수를 오버시키는 이런 방법인데, 이걸 거꾸로 이야기한다라고 한다면은 일단 합격 점수 이상을 획득하는데 가능하면 짧은 시간에, 그러니까 뭐 남들은 뭐 2년 3년 공부하는 거 나는 6개월 만에 딱 합격했다. 과락 없이 6개월 만에 60점 이상을 넘겨서 합격했다. 이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죠? 자,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짧은 시간에 확실하게 합격될 수 있는 방법. 간단한 거는 시험에 나오는 내용은 확실하게 공부를 하고, 시험에 나오지 않는 부분은 공부하지 말고 그러면 되는 거지. 그치? 그런데 이게 시험에 나올지 안 나올지 잘 모르잖아. 그죠? 그래서 제가 이 교재를 아주 얇게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교재 안에 있는 내용 이것만 확실하게 하면 시험에 나올 문제는 공부 다 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시험 공부다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좀 단순화시키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요 안에 있는 내용만 공부하면 합격되는구나 이렇게 딱 단순화시켜 버려야지 뭐 두꺼운 책 들고 말이지 몇백 페이지 되는 거 그것 가지고 그 중에 뭐 주석으로 달리는 내용 이것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해가 그거 파고 들고 앉았고 뭐 요렇게 한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뭐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시험에 합격하는 시험 공부의 방법으로는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야. 그러니까 시험 공부의 방법은 딱 이렇게 범위를 한정해서 요거 몇 페이지 안 되는 거 120페이지 이거만 공부하면 합격이다 딱 이렇게 되도록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실제로 공부도 여기에 있는 걸 중심으로 해서 딱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합격을 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좀.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다. 자, 그리고 일단 여러분들이 뭐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해보다는 이 공부는 좀 암기 중심으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암기를 탁탁 해서 문제를 팍팍 풀어나간다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들어갑시다. 자, 펀드 일반에서 2페이지 한번 봅시다. 2페이지. 자, 투자 펀드에 대한 설명용 틀린 것은 이랬는데 자, 그러면 펀드라고 하면 간단하게 펀드의 전체적인 하나의 스킴이라고 할까 이것만 간단하게 한번 보자 이런 얘기죠. 자, 여기 이제 펀드가 있다. 펀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집합 투자를 하는 기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집합 투자를 행하는 행하는 어떤 조직 이게 이제 펀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펀드에서 여기 투자자들이 쭉 있겠죠. 그러면 투자자 1, 투자자 2, 투자자 3, 투자자들이 쭉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은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이제 자금을 모은다라고 하면 모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여기서 자금을 요렇게 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정서를 줘야 되겠죠. 그죠? 이 정서를 주는 게 집합투자증권이다 이 말이야. 집합투자증권을 주고 자금을 이렇게 모은다 이러네요. 자금이 들어오고 정권을 두고 자금이 들어오고 정권을 주고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런 펀드에서 이렇게 자금이 쭉 조성이 되죠. 그죠? 조성이 되면 자, 이것을 이제 투자 대상에다가 투자를 한다 이런 얘기야. 투자 대상이 있으면 이 투자 대상에 투자를 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투자를 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투자를 하는 방법이 직접 투자가 있고 간접 투자가 있습니다. 직접 투자다라고 하는 것은 투자자가 자기 자금으로 자기가 직접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자인 갑돌이가 자기의 돈을 가지고 자기가 주식을 직접 산다, 또 판다, 사고 팔고 한다라고 주식 투자를 직접 한다라든지 또는 채권을 사고 팔고 하는 채권 투자를 직접 한다라든지 이게 이제 직접 투자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 경우는 투자자가 직접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들이 자금을 펀드에다 맡기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맡기는 거죠. 그죠? 맡기는 거다. 자, 맡기면 여기서 자금을 모아가지고 자기들이 투자 대상에다가 투자를 하고 운용을 한다 이 말이야. 투자를 하고 운용을 한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걸로부터 수익이 들어올 거예요. 수익. 자, 수익이 들어오겠죠. 그죠? 수익이 들어오면 이 수익을 이런 투자자들의 투자 지분에 따라서 실적 배당을 해준다 이런 이야기지. 그지? 지분에 따라 실적 배당을 해준다. 그러니까 이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직접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이와 같이 펀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것이고, 그죠?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것이고 그 투자로부터 얻은 수익에 대해서 배당을 받는 이러한 행태로 움직이는 것이 바로 집합투자이다. 집합투자기구로서의 펀드가 하는 역할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집합투자기구의 펀드, 이 펀드는 조직의 행태가 어떤 신탁의 행태로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주식회사의 행태로 할 수도 있고, 유한회사의 행태를 취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일반적으로 하는 게 이제 신탁의 행태입니다. 그런 신탁의 행태로 하는 게 이제 투자 신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투자 신탁이다. 그 다음에 어떤 주식회사의 행태로서 한다. 이게 이제 투자회사, 이렇게 되겠죠. 그죠? 투자회사. 자, 뭐, 이게 대표적이다. 나머지 뭐, 유한회사 이런 거 쭉쭉 있지만, 조합도 있고 있지만, 여기 대표적이다. 자, 그러면, 투자 신탁의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투자 신탁의 경우는,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으죠. 자금을 모으고 투자자에게 주는 것이 뭐냐면은 수익증권을 준다 이 말이에요. 수익증권을 준다. 이러고 모든 의사결정은 수익자 총회라는 게 있어가지고 수익자 총회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 자, 그런데 투자회사는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이제 주식을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금을 주면 그에 대한 대신으로 주식을 투자자에게 주게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런 수익 증권이다, 주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투자자에게 주면 투자자가 그 실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들이 그 주식을 거래를 한다, 주식시장에서 거래를 한다라고 할 때 그 실물을 실제로 사는 사람에게 갖다 주고 어쩌고 이렇게 하느냐. 그렇게 안 한다. 이게. 그건 굉장히 번잡스럽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하냐면 한국예탁결제원이라고 해서 이 예탁결제원에다가 예탁을 다 시키는 겁니다. 이걸 수익증권이고 주식을 다 예탁을 시키고 단지 이제 이런 투자자들은 그러한 통장, 수익증권 통장이다라는 통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관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투자 대상을 한번 보자고요. 투자 대상에 증권이 투자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당연히. 그러니까 뭐 주식이라든지 채권, 그죠?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 파생상품. 자, 이 파생상품이 투자 대상이 될 수가 있고, 또 부동산이 투자 대상이 될 수가 있고, 또 이제 특별자산이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특별자산이 투자 대상이 될 수가 있고, 이런 등등의 투자 대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 펀드에서 조성된, 펀드 자산이 있겠죠. 이 자산의 50%를 초과해서 다른 쪽에 투자도 할 수 있지만 50%를 초과해서 증권에 투자하는 이런 펀드를 증권 펀드다, 증권 집합 투자 기구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 파생상품의 50% 이상 파생상품 펀드다, 부동산의 50% 이상 부동산 펀드다, 뭐 이런 식으로 50% 초과 부동산 펀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특별자산이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그림과 같은 예술품이라든지, 그죠? 그림과 같은 예술품이라든지 또는 어떤 그 와인이라든지 이런 쪽에 투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집합 투자 기구가 운영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이러면 이런 이제 펀드에 대한 이런 큰枠를 여러분들이 한번 머릿속에 그려 넣어 놓고 말이지. 그려 놓고 이제 문제 하나하나를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이 페이지 1번 한번 봅시다. 투자 펀드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랬는데, 자, 투자 펀드의 밑에 해설을 보니까 투자 펀드의 일반적인 특성은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런 게 이제 투자 펀드인데, 집합 투자 기구인 투자 펀드인데, 이 특징은 지금 여기서 본 바와 마찬가지로 간접 투자다, 그지? 그러니까 간접성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자금을 싹 다 모으죠. 모으면 이 자금을 집합체로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하나는 분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집단성과 간접성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자, 그 내용을 읽어보면 투자 펀드에서는 자금 제공자와 자금 운용자가 분리되어 있고 이랬지. 그러면 자금 제공자는 투자자 1, 투자자 2, 투자자 3, 자금 제공자죠. 그죠? 그 다음에 자금 운용자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펀드의 집합 투자 업자입니다. 그제? 집합 투자업자가 자금 운용자가 되고요. 분리되고 자금은 집합돼서 이걸 전부 모아서 집합되지. 집합되어 운용되며 자금 운용 과정에서 이 투자자는 일단 펀드에 맡겨서 펀드에서 운용을 하는 거야. 펀드에서 운용을 해서 거기에 대한 나온 결과의 수익을 배당받는 거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투자자가 직접적으로 또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펀드에 그대로 맡겨놓고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것이고 소극적인 역할만 한다. 이런 얘기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실적 배당의 원칙이다. 이와 같이 수익과 손실은 모두 투자자에게 속된다. 자, 수익이 있으면은 실적 배당으로 배당을 받겠지만은 손실을 보면은 투자자 입장에서도 손실을 자기가 감당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투자자 평등의 원칙. 펀드 투자자는 펀드의 수익과 의결권 등에 있어서 투자 지분에 따라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그래서 1지분 1의결권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투자 지분에 따라서 하나의 지분은 똑같은 동등한 권한을 가지는 것이지, 갑돌이가 가지고 있는 지분, 을숭이가 가지고 있는 지분, 갑돌이 지분은 하나지만은 을숭이 지분도 1이지만은 요거는 많은 권한을 가지고 요건 적은 권한이 그렇게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투자자 평등의 원칙. 그다음 펀드 자산의 분리. 당연히 이 펀드는
펀드 운용자 자기 자신의, 다시 말하면 집합 투자 업자인 자기 자신의 재산하고는 재산하고 요 펀드 재산하고는 완전히 별개지, 별개. 그래서 펀드 운용자의 고유 재산과 법적으로 엄격하게 분리된다 이 말입니다. 법적으로 엄격하게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죠? 이를 위해서 신탁제도나 회사제도가 주로 이용되고 있다. 그래서 신탁제도나 회사제도가 주로 이용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에서 틀린 것을 했는데 1번에 보니까 투자펀드에서는 자금 제공자와 자금 운용자가 분리되고 자금은 집합되어 운용된다. 맞는 말이죠. 다음에 이번에 투자펀드의 수익과 손실은 모두 투자자에게 실적 배당이 되니까 투자자에게 기속되는 겁니다. 그죠? 맞습니다. 3번 투자펀드의 집단성으로 인해서 집합된 자금은 펀드 운용자의 고유재산과 분리되지 않는다. 아니지. 고유재산과는 딱 엄격하게 분리된다고 그랬죠. 그죠? 3번이 틀렸고요. 4번 펀드 투자자는 펀드의 수익과 의결권 등에 있어서 투자 지분에 따라 동등한 권리를 갖는 투자자 평등의 원칙이 지배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4번도 맞는 말이고 그래서 1번의 정답은 3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번 들어갑시다. 펀드 지분 소유자에게 환매 청구권을 부여하는 펀드로서 이랬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 투자자가 있어. 투자자에게 환매 청구권을 인정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자기가 지금 자금을 내고 정권을 받았죠. 그죠? 수익 정권이나 주식을 받았단 말이야. 그러면 환매를 청구한다라고 한다면 이 투자자 입장에서 여기다가 맡기는 것보다 자기가 투자한 금액을 찾고 싶다. 그러면 이 정권을 다시 사가시오. 펀드보 다시 사가시오. 내가 투자한 돈을 되돌려 주시오. 이거는 환매 다시 사가시오. 되돌려 주시오.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런 환매를 청구할 수 있는 이러한 펀드를 개방형 펀드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런 환매를 청구할 수 없는 그러한 펀드를 폐쇄형 펀드라고 그러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환매 청구권을 부여하는 펀드로서 환매 수요 충당과 펀드 규모 증대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펀드 지분을 추가 발행하는 이러한 펀드를 뭐라고 그러느냐? 그런데 바로 개방형 펀드다. 이런 이야기야. 그래서 3번이 정답이죠. 그러면 개방형 펀드의 경우는 환매를 하면 환매에 응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환매 수요가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추가적인 정권을 추가적으로 계속 발행을 해야 되겠지. 그지? 발행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인데, 자, 해설 중에서 3번, 4번만 한번 읽어봅시다. 3번에 개방형 펀드는 펀드 지분 소유자, 다시 말하면 펀드 지분 소유자가 투자자입니다. 소유자에게 환매 청구권을 부여하는 펀드이다. 개방형 펀드는 환매 수요 충당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펀드 지분을 추가적으로 발행한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죠? 밑줄 쫙 끊으시고요. 그 다음에 4번 봅시다. 반대로 폐생펀드는 펀드 지분 소유자, 다시 말하면 투자자에게 환매 청구권을 부여하지 않는 펀드이다. 이랬죠. 그죠? 그래서 이런 폐생펀드의 경우에는 고정된 자본금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환매 청구에 응하지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고정된 자본금을 유지할 수가 있죠.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차입이 용이하며, 차입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고정자산이 충분히 유지되고 있으니까 금융권으로부터 차입하는 것도 용이하다. 이 말이죠. 차입이 용이하며 환매 부담이 없기 때문에 펀드 자산을 전부 투자할 수 있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펀드 자산을 전부 투자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3번 한번 봅시다. 집합투자의 정의에 대한 설명이다. 이 집합투자의 정의에 대한 설명이다. 기억년 디그리얼에 옳은 것은 이랬습니다. 자, 쭉 한번 읽어봅시다. 집합투자는, 일단 집합이니까 투자자가 둘 이상이어야 돼. 그래서 2명 이상에게, 그죠? 2명 이상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이렇게 됩니다. 모은, 금전 등을 집합하여 운영하고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 지시를 받지 않으면서, 그러면 이 투자자가 펀드에 대해서 자기들이 낸 돈에 대해서 어떻게 운용해라라고 지시를 하느냐? 지시 안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간접적인 투자고 소극적인 역할만 한다고 그랬지. 그래서 지시를 받지 않으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 대상을 취득하고 처분하고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누구에게?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기속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됐죠? 이게 집합투자야. 아시겠죠? 그래서 집합투자는 일단 두 사람 이상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모은 금전 등을 집합하여 운영하고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영 지시를 받지 않으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 대상을 취득, 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을 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기속시키는 것을 집합투자라고 한다. 아시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2번이 지금까지 이야기한 걸로 봐서 바로 2번이 정답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러나 부동산 투자회사법이 사모방법으로, 공모가 아닌 사모방법으로 금전 등을 모아서 운영 배분하는 것으로서 투자자가 49인 이하인 경우와 그 다음에 자산유동화법상의 자산유동화 계획에 따라서 금전 등을 모아서 운용 배분하는 경우와 종합재산신탁으로서 금전 수탁 비율이 몇 퍼센트? 40% 이하인 신탁재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금전을 공동 운영하는 경우 등은 집합투자로 보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 집합투자로 보지 않는다. 자,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 그에 대해서 밑에 해설을 잘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해설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집합투자의 개념 요소는 다음과 같다. 일단 1번은 두 사람 이상, 그렇죠, 그죠? 그 다음에 2번은 집합화의 운영, 3번은 투자자로부터는 일산적인 운영 지시를 받지 않으면서, 다시 말하면 펀드 투자자 총회를 통해 간접적인 관여만 허용한다. 그래서 투자 신탁의 경우에는 수익자 총회를 통해서, 그지? 그 다음에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이사회나 주주 총회를 통해서 간접적으로만 관여하는 겁니다. 그리고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 대상을 취득, 처분, 그 밖의 바로 운영하고 운영 결과를 투자자에게 기속시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집합투자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집합투자의 개념에서 제외되는 것은 1번에 부동산 투자회사의 경우, 부동산 투자회사법이 공모 방식이 아니라 사모 방법으로 금전 등을 모아서 운용 배분하는 것으로서 투자자가 49인 이하인 경우에는 이것은 집합투자로 보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자산유동화법상 자산유동화 계획에 따라서 자금을 모아서 운용 배분하는 경우 자산유동화 계획에 의한 것은 집합투자로 보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종합재산신탁으로서 종합재산신탁인데 재산신탁 중에서 금전 수탁이 차지하는 비율이 40% 이하인 금전을 맡긴단 말이야. 금전 수탁 비율이 40% 이하인 신탁재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금전을 공동 운용하는 이런 경우는 집합투자로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기업 인수 목적회사가 기업을 인수하겠다. 다른 기업을 인수 합병하겠다. 인수할 목적 회사가 그 목적 사업을 위해서 영위하는 경우, 그래서 인수 목적으로 영위하는 경우는 집합투자로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합투자의 개념과 거기서 제외되는 것, 이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3번까지 풀었고요. 이제 4번 한번 봅시다.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랬죠. 자, 1번에 집합투자기구에는 투자신탁, 투자회사, 그리고 투자유한회사라든지 투자합자회사라든지 투자조합이라든지 투자익명조합이라든지 사모투자전문회사와 같은 7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러한 펀드에는 7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일반적인 것이 투자신탁의 형태입니다. 투자신탁이 가장 일반적이고 또 투자회사가 두 번째로 많은 형태죠. 그래서 이 중에서 투자신탁과 투자회사에 대한 내용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투자신탁의 경우는 어떤 식으로 하느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투자신탁의 경우는 자, 투자자가 판매회사를 통해서 수익증권, 자, 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집합투자기구 펀드가 수익증권을 발행합니다. 그럼 수익증권을 발행해서 투자자에게 수익증권을 팔고 자금을 모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경우 투자자는 어떻게 하냐면, 투자자는 자, 이러한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회사가 있죠. 그래서 판매하는 회사를 통해서 투자자는 판매회사를 통해서 수익증권을 매수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주로 판매회사로 많이 이용되는 예가 어떤 거냐면은 주로 은행에서 많이 판매회사라고 증권사라든지 증권회사나 은행 같은 게 판매회사의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투자자는 판매회사를 통해서 수익증권을 매수를 하죠. 자, 수익증권을 매수를 하고요. 그러면 이 매수된 수익증권을
투자자가 그대로 가지고 있느냐? 그게 아니야. 이것은 전부 다 예탁결제원에 집중 예탁됩니다. 그래서 이 수익증권은, 자, 이 수익증권은 예탁결제원에 집중 예탁합니다. 집중 예탁되고요. 예탁되고 투자자는 수익증권 통장을 받아서 투자자는 판매회사로부터 수익증권 통장을 받아서 그걸로서 관리를 한다. 그러니까 예탁결제원에다가 집중으로 예탁을 하고 수익증권 통장, 투자자는 수익증권 통장을 받아서 관리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매수를 했죠. 매수를 하니까 매수 자금, 자기 샀단 말이에요. 수익증을 샀다. 사니까 거기에 대한, 대금을 줘야 되겠죠. 이 대금은, 자, 판매자가 수익증권을 매수하고 거기에 대한, 자금은, 대금이죠. 자금은 판매회사에다가 지급하겠죠.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지급하면 판매회사를 통해서 투자 신탁이니까 신탁회사에 일단, 적립이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신탁회사에 납입이 이루어져서 거기서 보관 관리를 하게 된다 이런. 자, 그러면 신탁회사 역할을 하는 게 주로 현실적으로는 어떤? 주로 은행에서 합니다. 은행에서 신탁 계약에 의해서 이런 집합 투자업자와 신탁 계약을 해서 이러한 자금을 일단 은행에 납입을 해서 은행에서 보관한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래서 신탁회사에 납입을 합니다. 납입을 하고 이제 집합투자업자인 집합투자업자, 막 간단히 이야기하면 막 펀드다 이렇게 봅시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펀드가 저 자금에 대한 운용을 지시하고 그 지시에 따라서 신탁회사로부터 자금이 출납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신탁업자에게 지시하여 투자 대상에 투자를 한다 이런 얘기죠. 이 투자 대상에 투자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움직여진다 이런 얘기야. 자, 그러면 투자 신탁은 수익증권인데 투자 회사는 수익증권이 아니고 뭐다? 주식이다. 그리고 예탁결제원에 집중 예탁하는 것은 똑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전부 똑같습니다. 단지 이거는 수익증권이고 요거는 주식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의사결정 기관이 투자 신탁의 경우에는 수익자 총회에서 의사결정을 하지만은 회사의 경우는 이사 그리고 이사회 주주총회에서 의사결정을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의결정족수와 의사정족수는 그래서 투자 신탁의 경우에는 과반수 출석 3분의 2 또는 3분의 2 이상 또는 전체 총 수익 증권의 3분의 1 이상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과반수 출석과 출석 3분의 2 또는 전체의 3분의 1 이상 의결 이렇게 되는 건데 이 투자회사는 어떻게 되냐? 투자회사는 과반수 출석은 의사정적수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의결정적수는 출석 2분의 1 또는 전체 4분의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2분의 1 또는 전체 4분의 1. 자, 그러면 투자신탁은 과반수 출석. 자, 과반수 출석과 출석 3분의 2 이상 찬성 또는 출석 3분의 2 이상 찬성 또는 전체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런데 투자회사는 과반수 출석 이건 똑같다. 과반수 출석 이건 의결정족서 이건 똑같고 의사정족서 똑같고 의결정족수는 출석 2분의 1 이상 또는 전체의 4분의 1 이상으로 의결한다. 요 차이가 있죠. 그래서 2분의 1, 4분의 1이고요. 3분의 2, 3분의 1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 정리하시고요. 자, 이러한 내용을 밑에 해설에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한번 읽으면서 정리를 해봅시다. 자, 먼저 투자신탁. 투자신탁은 수익자 총회를 통해서 중요 사항을 결정한다 그랬죠. 그래서 신탁은 수익자 총회 밑줄 딱 끊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수익자 총회는 누가 소집한다고? 집합투자업자가 소집을 합니다. 소집하되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 좌수의 5% 이상의 보유 수익자가, 그래서 신탁업자 또는 발행 수익증권의 5% 이상이 수익자 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수익자 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는 그 요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익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여기서 5% 1개월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발행된 수익증은 총자수의 과반수를 출석으로 수익자 총회는 성립된다. 이게 의사정족수고요. 그 다음에 출석 3분의 2 이상의 찬성 또는 발행된 수익증 총자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렇게 되어 있죠. 이게 의결정족수고요. 그 다음에 수익자의 의결권은 수익증권 환자당 의결권 1개입니다. 그 다음에 수익자는 수익자 총회에 출석하지 않고 서면에 의해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럼 투자회사는 집합투자업자들이 발견이 되어서 주식회사를 설립한 후에 동주식회사의 투자회사의 주식을 투자자에게 판매하여 조성된 자본금으로 투자 운영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기속시키는 집합적 간접적 투자 제도이다. 그리고 투자회사는 집합적 간접적 투자를 위한 수단에 불과하므로 실체가 없는 페이퍼 컴퍼니다. 그래서 이 투자회사는 실체가 없는 페이퍼 컴퍼니로 설립을 합니다. 그래서 페이퍼 컴퍼니다라고 하면 맹목상의 회사야. 그러니까 실체가 없어. 다시 말하면 회사 찾아가려고 해도 일정한 장소가 없습니다. 회사가 없어. 서류상으로만 만들어 놓은 거야. 자, 그러니까 거기에는 직원도 상근 임직원이 없어. 상근 임직원이 없고 전부 비상근 임직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비상근 임직원이야. 자, 그래서 실체가 없는 페이퍼 컴퍼니이다. 따라서 투자회사는 투자 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할 수 없고 본점 외에 영업소도 없어. 왜냐면 본점도 사무실 자체가 없어. 그러니까 페이퍼 컴퍼니 자체는 본점만 딱 있으면 되지 영업소까지 만들어 놓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본점 외에 영업소를 둘 수 없다. 그리고 상근 임직원을 둘 수 없다. 비상근 임직원으로만 되겠다. 자, 그리고 투자회사의 중요 기관으로는 이사의 주주총회가 있고, 투자회사의 이사는 감독이사와 법인이사로 구분되는데, 법인이사는 집합투자업자입니다. 집합투자업자가 법인이사가 돼. 법인이사가 대표하는 거야. 대표예요. 그리고 감독이사는 업무를 감독하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회사는 법인이사 1인과 감독이사 2인 이상을 선임하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부감사가 없는 대신에 외부감사가 의무화되어 있다. 내부감사가 없는 대신에 외부감사가 의무화되어 있다라고 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정리하면 투자회사는 페이퍼 컴퍼니구나. 됐지? 페이퍼 컴퍼니구나. 그 다음에 투자회사는 페이퍼 컴퍼니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투자회사는 이사회 주주총회가 있지. 감사는 없다. 그래서 투자회사는 감사 제도를 두고 있지 않다. 그럼 감사는 내부 감사가 아니라 외부 감사를 반드시 의무화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외부 감사가 의무화되어 있지 내부의 감사가 없다. 자, 그리고 이사는 감독의사와 법인이사로 구성이 되고 법인이사가 바로 집합투자업자고 한 사람이다. 그리고 감독의사는 2 이상 둬야 된다. 감독이사는 2명 이상 둬야 된다. 됐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합시다. 자, 그러면 4번에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설명 좀 틀린 것을 했는데 나머지는 다 맞고요. 4번에 보니까 투자신탁은 주주총회를 통해 중요사항을 결정한다라고 했는데 투자신탁은 주주총회가 아니고 뭐라고? 수익자 총회죠. 그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다. 됐죠? 자,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 한 10분 쉬었다가 다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